자, 이제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이제 주택의 용어입니다. 주택의 분류인데, 일단 뭘부터 알아야 되냐면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건물 한 동이, 건물을 하나 실 때, 한 개, 두 개 하지 않고 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 우리가 몇 동, 몇 호라 하잖아요. 아파트를. 동이, 건물 하나를 동이라고 그래요. 그 건물 한 동이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면 단독주택이 되는 거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대마다 소유자가 다른 거죠. 이 집합 건물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그 세대마다 소유자가 다 다르면 이건 뭐가 돼요?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고요. 그 단독주택에는 이제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래서 이제 단독이니까 알겠고, 여기 중가구 이렇게 하면 돼요. 중가구. 그래서 중가구는 뭐야? 이제 단독주택이고, 여기 세대가 나오잖아요. 세대. 다 세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냐 가구냐 하면 잘 보시면 돼요. 가구는 뭡니까? 단독이고요. 세대는 뭡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세대라는 표현을 써요. 건물 한 동에 5세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 5개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거 세대란 말을 씁니다. 근데 단독은 그냥 가구라고 그래요. 가구. 이렇게 정한되면 중가구. 중가구는 뭐야? 단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독은 됐고 다중과 다가구를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18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19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다가구 주택에 기역번의 첫째 줄 맨 끝에 보세요. 기역번의 첫째 줄 맨 끝에 다만 1층의 바닥 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용도라는 게 뭐냐면 점포로 쓴다는 얘기예요. 주거용이 아니라 점포. 이거는 이제 근린생활이라 하죠. 근생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점포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어디 갔니? 제가 해놨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다 가구인데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이 꽃가루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층에 어떻게 돼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뭐로 씁니까? 주차장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층수를 산정할 때 이걸 뺀다는 얘기예요. 또는 필로티 구조를 쓰거나 또는 또는 점포로 쓰고 있다. 점포로 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1층이 필로티나 점포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층수를 산입할 때 이걸 뺀단 말이에요. 이걸 빼요. 그러면 하나, 둘, 셋이 되죠. 그럼 3계층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3계층이라고 그래요. 이걸 빼니까. 그러니까 이 4층이죠. 4층이지만 우리가 이거 산정을 할 때는 필로티 구조나 1층이 점포로 된다. 그럼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3계층 이하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3계층 이하가 되면 이때는 이거는 다중 아니면 다가구예요. 이 경우엔 다중 아니면 뭐라고요? 다가구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두 개 중에 하나요. 다중주택 아니면 다가구주택이에요.
그러면 다중이냐, 다가구냐를 구별해야 되잖아, 이거.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 코에 들어갔을 때, 이걸 호실이라 하잖아요. 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여기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방이 있고, 욕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주방이 있단 말이에요, 주방. 원룸이나 투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주방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요 주방,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방이 있느냐, 없느냐. 주방이 있으면 다가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싱크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가스레인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야? 다가구가 아니라.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방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뭐야? 다중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방하고 욕실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다중주택입니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이게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의 없어요, 다중주택은. 대부분 다 뭡니까?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죄송합니다. 막 가야 돼, 이렇게. 네, 제가 편집을 좀 야무지게 했어야 되는 건데, 잘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우리 이제 키워드만 이렇게 딱 보면, 구별의 실익은 됐어요. 자, 다중과 다가구는 이제 단독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둘 다 3계층 이하입니다. 둘 다 3계층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100평이 33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 이하가 돼야 됩니다. 200평 이하가. 그래서 왜 200평 이하냐?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다들 애매한데, 그때 이제 예전에, 이거를 이제 건축법에서 이걸 규정을 할 때 그냥 애매하게 결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확실한 근거는 없더라고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그냥 200평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면적 단위가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뀌면서 200평이 되니까 660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둘 다 뭐야? 660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 공통점이에요. 3계층 이하, 그 다음에 660 이하, 200평 이하. 그러면 이제 구별의 시기는 뭐냐? 자, 다중주택은 학생 등이 장기 거주하는 건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별 추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주방이 없다는 얘기죠. 안에, 방에. 주방이 없으면 이거는 다중주택이 되고 여기 보면 취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사 가능하다. 그럼 이건 주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방이 있다. 아까 다 설명했죠? 주방이 있으면 이제 뭐가 돼요? 이거는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연립이 됐든 뭐 아파트는 아실 테고 뭐 다세대가 됐든 101호, 102호, 뭐 201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요? 이 하나하나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세대. 그럼 세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세대마다 소유권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대마다. 세대마다 다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이 바닥 면적은 전부 다 같이 쓰는 거죠. 이게. 공유 지분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러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대지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지권. 대지권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등기부를 열람을 하게 되면 그래서 101호는 건물 면적이 얼마이고 대지권이 얼마이다. 이렇게 이게 돼 있죠.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이다. 그럼 공동주택은 뭐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 그다음에 다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세대란 말을 썼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래서 이제 연립과 다세대를 우리가 흔히들 실무에서 빌라라고 해요. 빌라란 말을 써요. 빌라다. 그럼 뭐야? 연립 아니면 다세대란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다시 와서 그럼 아파트라는 게 뭐냐? 층수가 몇 개 층 이상이에요? 5개 층 이상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그럼 뭐 필로티 아까 언급한 필로티 구조나 1층이 점포다. 그럼 빼야 되는 겁니다. 그거. 빼고 이제 그거 산입하지 않죠. 그땐 계층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계층. 자, 그래서 이제 그 5계층 이상이다 이거죠. 5계층 이상이다. 그럼 이거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가. 그 다음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의 공통점은 뭐냐? 두 개 다 4계층 이하예요. 두 개 다 4계층이야. 4계층 이하예요. 두 개 다 4계층이야. 여기는 이제 5계층 이상이니까 뭐 4계층 이하가 되겠죠. 4계층 이하고 구별의 실은 뭐냐면 바닥 면적만 딱 보면 돼요. 바닥 면적이 자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요. 660 이하이면 어디 갔습니까? 660 이하다. 200평 이하란 얘기죠. 660 이하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 이상이다. 660제곱미터 이상 초과한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연립이고요. 이하다. 그럼 다세대입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죠.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체를 물을 수도 있고요. 응용합니다. 막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최근에 그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알겠습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제 19페이지입니다. 이제 19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 개 나왔는데 준주택과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준주택과 뭐야? 도시형 생활주택. 이건 이제 주택법상 용어인데 준주택이 말 그대로요. 준이 붙었잖아요. 준이라는 게 의지한다, 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률 용어죠. 의지한다, 준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뭐로 간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간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 본다, 간주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닌데 주택으로 간주한다. 그 용도를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이거 뭐냐면, 다중생활시설이 뭐냐면은,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고시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뭐야? 준주택이다. 따라서 단독과 공동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보면,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이 아니란 얘기죠. 주택 외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다 이거예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야? 준주택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장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 외의 건축물, 주택이 아닌데 그 부속 토지가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준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 오피스텔.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죠, 이거를.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인데 이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규모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그래서 따라서 300세대 이상이면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이게 암기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300세대 미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뭐야?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하. 이게 이제 주거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전용
85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평, 4평 아파트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제 34평 넘어가면 이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로서 소형주택,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분상제.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분상제를 적용하는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상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뭘 했느냐, 이 주택의 용어를 좀 봤습니다. 주택의 용어를. 이제 남은 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요걸 봐야 돼요. 자, 20페이지 보시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여기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별 표시하시고 잘 봐야 돼 이게. 그러면 이제 이 그 부동산 자체를 한마디로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권리. 법률이라는 게 뭡니까? 권리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소유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 매매 아니에요, 매매. 매매를 한다는 건 소유권 이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협의가 뭐냐면 좁은 협조의 뜻자예요. 좁은 뜻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 왜 그런 거냐? 왜 민법상의 부동산이냐? 민법 제99조 제1항에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이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여기 보면 물건에 관한 권리가 물권이잖아요. 물권. 그러니까 물건을 두 개로 나눴죠. 하나는 뭐야? 부동산. 하나는 뭐야? 동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렇죠? 이외의 물건은 뭐야?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99조 제1항에서 몇 조 몇 항까지 모르셔도 될 겁니다.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민법상의 부동산, 좁은 뜻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이 권리의 태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완전히 달라지냐? 이 권리의 변경, 권리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해야만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동산은 점유 또는 인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부동산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산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겨요, 이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겁니다. 특히 뭘 알아야 되느냐? 부동산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산은 질권 또는 유치권이지 그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만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 요 관계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이 넓은 뜻의 부동산, 넓은 광자니까요.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까지 합친 거예요. 그럼 준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요. 의제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간주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동산이라는 얘기죠. 동산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처럼 간주하겠다. 그럼 부동산처럼 간주해서 뭐의 대상을 할 수 있다?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준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넓은 뜻의 부동산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토지와 정착물인데, 자, 20페이지 하는 겁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토지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토지는 법에서 말하는 토지라는 것은 막연한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일필의 토지를 우리가 토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법에서 토지 하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지번이 주어야 돼요. 지번이 나와야 됩니다. 지번이 없으면 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뭘 알아야 돼요? 물건 분석할 때 지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우리가 토지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토지라는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등기법이 됐든 또는 민법이 됐든 공법이 됐든 토지 그런 뭐야?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 거기 동그라미 그 20페이지.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콧물에다가 이 비염이거든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첫날 촬영하는데 이러네요, 이게. 이거 참, 법이랑 그런데, 이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페이지, 거기, 토지 및 양가로 1번, 토지 및 그 정착물에서, 동그라미 2번, 정착물 나오죠? 자,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에, 또는 토지에 항구적으로 결합돼요, 부착돼요. 항구,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정착, 설치나 부착이나 정착이나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정착, 붙었다 이거예요. 이게. 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항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구적. 항구적이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항구적이어야 되지. 만약 일시적이다. 그럼 이게 반대말은 뭐예요? 일시적이잖아요. 그건 이거는 동산이에요, 동산. 항구적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붙어버렸다 이거죠.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야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정착, 즉 설치 또는 부착이 됐긴 됐는데 일시적이다. 그럼 이거는 동산이 돼요. 그래서 어디 보느냐? 페이지 22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맨 위에 그 동그라미 5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면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된 수목, 비닐 하우스 등은 블라블라 동산으로 해당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거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뭐였냐면 가식된 수목이거든요. 가식이 뭐냐? 임시로 심은 나무 이런 거예요. 이건 임시로 심었으니까 이건 일시적이잖아요. 그럼 이건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동산이 되는 거죠. 이게 정답 처리됐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토지에. 그래야만이 정착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착물 됐고, 그러면 정착물로 판단되면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이제 다시 21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이게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양으로 2번, 우리나라 민법상의 정착물. 자,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 민법에서는 정착물을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과 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을 우리가 종속 정착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그럼 이거는 뭐야? 독립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정착물로 판단되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정착물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방배동 집원 100번지다 이거예요. 소유자는 뭐야? 갑이다 이거죠. 여기 수목이 있다 이거죠. 수목이 이렇게. 수목이 있다. 그럼
그럼 이 수목은 뭐 항구적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 수목은 누구 거냐 이거예요. 이건 정착물이거든요. 이 정착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 수목의 소유자는 누구냐? 갑거다 이거죠. 토지 일부니까. 이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수목에 누구 거냐 이거죠. 그럼 이게 이 수목이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잘 따져야 돼요. 항구적으로 토지상에 붙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정착물이 맞다. 그럼 이거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수목은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건 누구 거란 얘기예요? 갑 거란 얘기예요.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이 수목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명인방법이나 이거를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했다 이거죠. 명인방법이라는 공시 조건을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를 하거나 또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했다 이거예요. 이걸 등기를 했다. 이 부분만. 그러면 이거는 정착물이지만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게 소유자가 뭐야? 갑이 이거를 을에게 양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을 거가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췄기 예외적으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갖추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수업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마 민법 시간이나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안 배우셨나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아마 공인중개사법 시간이나 민법 시간에 다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토지의 일부가 되면 토지 소유권은 귀속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란 얘기예요. 그게 원칙인데 여기 종속 정착물, 여기 원칙인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정착물이라 할지라도 뭐야? 독립 정착물. 다시 말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단 말이에요. 이 5개를 외우셔야 돼, 이게. 5개. 이 5개는 정착물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21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정착물에 뭐가 나왔습니까? 토지 일부 원칙, 예외, 독립된 물건 예외 나오죠? 독립정착물. 그래서 건물,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 이거는 정착물이지만 토지 일부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따라서 이제 결국 이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또는 임목법에서 등기를 하면은 이거는 토지 소유권과 토지와 분리해서 어떻게 해요? 양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별개의 부동산이 되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요까지 했고, 그다음에 용어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뭘 보냐면은 그 21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여기 빠졌는데요. 동그라미 4번에 임차인 정착물이 나올 거예요. 임차인 정착물. 그럼 임차인 정착물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물건, 싱크대, 선반, 블라인드, 진열대, 간판이 빠졌는데 이므로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동사로 취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뭡니까? 이 얘기예요. 만약 이런 점포가 이렇게 있다 이거 점포가 점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소유자는 갑이다 이거죠. 갑이 소유자인데 임대인이죠, 임대인. 자, 임차인 을이 여기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간판이에요, 간판.
이 간판은 누구의 돈으로 간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임차인의 돈으로 임차인이 설치하는 거죠. 그럼 이 간판도 일종의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항구적으로 붙여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그 요식업, 식당이다. 그럼 여기 주방, 싱크대가 있어요, 없어요? 싱크대가 있고 주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것도 항구적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누가 한 거예요?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임차인. 뭐 임차인 을이라 합시다. 임대인은 갑이라 하고. 그러면 을의 돈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이 싱크대 간판은 뭐야? 일종의 정착물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정착물이지만은 이거는 누구의 돈으로 한 거예요? 을의 돈으로 한 거예요. 을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게 이게 임차인 정착물이에요. 지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거 결국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됐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원상개복해야 되는 원상복구. 그래서 이걸 다 뜯어내야 돼, 이거를. 철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철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쵸? 그리고 지가 그거를 팔아먹든 뭐 삶아먹든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지 임대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임차인 정착물이라 하는 거예요. 말이 정착물이지. 만약에 이게 정착물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주 거예요, 이게. 간판도 그렇고 싱크대도 그렇고 정착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건 누구 겁니까? 임대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유자 거라고. 그러니까 놓고 가야 돼요, 이게. 근데 아니잖아.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간단해. 현실적으로 이거 다 뜯어내죠. 다 철거합니다. 이거 누구의 돈으로 철거해요? 임차인의 돈으로 한다. 임차인이. 왜요? 임차인 정착물이니까. 이건 동산이에요. 말이 정착물이지 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인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자기 돈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장사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한 그 경제적 피해를 입습니다. 조그만한 식당 하나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 인테리어 하는데 1억 넘게 들어가요, 이런 거. 다 간판이 한 400만 원, 500만 원에 이거. 그럼 이거 들여서 거의 뭡니까? 제가 아는 제 친구가 그 족발집을 방이동에서 이제 개점을 했는데 그게 한 몇 평 정도 되면 20평이 안 돼요. 20평이 안 되는데 얼마 들어갔냐 그랬더니 뭐 싱크대니 뭐니 다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같은 업종으로 이제 만약에 임대차를 하게 되면 시설 권리금이라도 업종이 같으니까 받아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업종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임차인들이 이걸 다 자기 돈으로 철거를 해야 돼요. 눈물의 파티죠, 진짜. 근데 이 임차인 정착물이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임차인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시설 권리금은 받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란 얘기죠. 요식업이란 얘기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받았다 하더라고요. 간신히. 그 시설 권리금이라. 이걸 시설 권리금이라 해요. 이걸 이제 요런 간판 싱크대 이런 거를 시설 권리금이라 하거든요. 시설 권리금은 요거 받아서 나왔대요. 다행이죠. 친구한테는. 근데 만약에 이것도 못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용도 변경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안타깝죠, 여러분. 하여간 이제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건 이제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정착시킨 물건. 이건데 정착물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동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준부동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준부동산 22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준부동산이 나와요. 그 준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죠.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을 해야만이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원래는
동산이란 말이에요. 준부동산이 원래는 동산인데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일정한 등기나 이게 동산이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이라는 게 등기 등록입니다. 등기나 등록을 갖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건을 갖췄으니까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준부동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반드시 그 요건, 등기나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을 간주하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동산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처럼 부동산으로 간주하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여기 보면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등기라는 요건을 갖췄잖아요. 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등기된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 등기라는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중개대상물이죠. 이게. 중개대상물. 그래서 여러분 배우시잖아요. 이거. 그 다음 선박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된 선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그 요건, 등기,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면은 예컨대 이제 쉬운 게 이거죠. 선박은 이게 동산이잖아요. 근데 선박등기법에서 등기라는 요건을 갖추면은 준부동산이 돼요.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준부동산까지 합쳐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까지 합쳐서 그걸 우리가 광의, 넓은 뜻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이 얘기죠. 근데 시험에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이 정착물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착물인데 이게 종속 정착물이냐 아니면 독립 정착물, 독립된 부동산이냐 아니면 이게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이거를 이제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운 지식하고 지금 수업 들은 내용 하면 충분히 다 되니까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느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빈출 핵심 지문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면 정답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24페이지 보십시오. 자, 24페이지 보면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27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나와요. 근데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자연적 특성이에요. 이게 잘 나옵니다.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가 됐든 본고사가 됐든. 그래서 이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현상들 또는 그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헷갈립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적이나 물리적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특성, 자연적인 특성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불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토지는 자연물입니다. 건축물은 인간이 이제 건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건축 가능하죠. 인공 구조물이죠. 건축물은. 그런데 이 토지라는 건 인간이 생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자연물의 일부입니다. 자연물. 자연물은 당연히 자연적인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성질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전체를 좀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물리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용도적이나 또는 경제적 이렇게 하면은 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완전히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헷갈리니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토지는 그렇죠? 물리적인 관점에서 토지는 안입을 자, 움직일 동자,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동할 수가 없다. 안일비자니까요. 또는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동성이에요. 땅은 절대로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물리적인 관점 또는 절대적인 관점.
비슷한 말이에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땅은 절대로 위치 이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비이동성 또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관점,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이게 상대적 위치라는 거죠. 이 상대적 위치 또는 아까 상대적이나 경제적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상대적, 경제적 위치는 늘 변해요. 주변 토지 이용상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시작이 물리적이냐 경제적이냐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부동성이 의미하는 거는 요 물리적인 특성이니까 물리적인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알겠죠? 예. 두 번째, 영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관점에서 길영자 이을속자예요. 길게 이어진다. 수명이 겁나게 길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예. 소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토지는 수명이 무한되고 아무리 인간들이 사용 수익을 하더라도 소모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물리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관점. 그래서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 발생해요.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경제적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경제적인 감가는 얼마든지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속성이라는 건 비소모성, 물리적 측면에서 비소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에서는 소모되지 않는다. 아무리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게 영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이라는 건 물리적인 관점에서 증가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관점에서 공급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생산성, 비공급성, 아닐 비자예요. 그래서 신규 생산 얘기는 신규 생산할 수 없다. 이제 신규 생산이나 물리적 공급이랑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신규 생산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신규 생산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게 부증성이에요. 그러나 이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이건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이잖아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물리적인 관점이죠. 헷갈리죠, 여러분?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 그래서 이게 보는 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고요.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가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데 연습을 좀 하시면은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물리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만약 경제적, 용도적 하면 얘기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다음 개별성이라는 게 뭐냐면 낱개 자, 다를 별자. 한마디로 똑같은 게 낱개마다 다 다르다 이게 성질이. 똑같은 게 없다 이겁니다.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대체제가 없다. 똑같은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개별성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어떻게 돼? 그렇지만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대체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만 투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대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별성이라는 건 물리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접성은 이건 그냥 이웃인자의 접할접이에요. 이웃 토지와 이웃 토지는 반드시 붙어 있다. 이게 이제 연결성,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전부 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연적 특성, 물리적 특성이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이 물리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은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왜? 물리적인 성질이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인식을 하고 여기서 다른 문제를 푸실 때요. 시작하는 게 물리적인 거냐, 경제적인 거냐, 용도적인 거냐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과 경제적은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영속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 영속성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죠? 예. 자,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밀한 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